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운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지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양심과 신념,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한 이 위헌 심판이 어제 있었죠. 2004년과 2011년 이미 두 차례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양측 입장 팽팽했는데요. 자, 이 시간 양측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측 대리인이시죠. 정부 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서규영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예.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거 처벌 조항이 어떤 게 있죠? 예. 그 현재 병역법 제 88조입니다. 예. 간단하게 내용 소개하면 그 현역 입영 대상자가 예. 그 입영 명령을 받고 예.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것이 예. 처벌 조항입니다. 예. 네. 그런데요. 네. 그 2004년,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 다시 말해서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죠? 그 두 개의 그 헌재 결정은 논리 전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예.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결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죠.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고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된 경우가 있었죠. 예. 하지만 상급심에 가서는 다시 유죄가 선고가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지금요. 네. 근데 이제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다. 네. 이건 양심의 자유의 문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양심의 자유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것도 그 법률에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양심의 자유가 내심의 영역에 있을 때는 절대적 자유로 보호가 됩니다. 예. 그걸 우리 양심 형성의 자유로 하는데 이건 예.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은 그 양심이 외부로 표출될 때 예. 그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역시 우리 헌법 37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다른 나라 유엔 인권위원회 네. 같은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예를 들면은 대만이나 이런 다른 나라도 네. 양심적 병역 거부로 통한 대체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이랑 다른 거예요? 그 외국의 헌법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아마도 같을 겁니다. 예. 근데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체 복무를 허용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예. 이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가 안보의 확보, 예. 또 병력 의무 형평성 확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있으면 곤란한데 현재는 이분들에게만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해가지고 병력 의무를 면해주면은 그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피의식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네. 현재 군 복무는 21개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네.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한다. 그러면은요 한 50개월을 대체 근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 방식은 이제 국회에서 그런 방식의 그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라는 제도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제도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방 의무 또는 병력 의무의 형평성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장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든다면은 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 양심상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대신에 넌 2배 이상 가게 딴 데 가서 근무해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 형평성도 맞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 뭐 양심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걸 또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니까. 예, 제가 어제 국방부를 대리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드리는 기준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의무의 형평성 보장 또는 국가 안보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지장이 없는 대체 복무제라면은 저는 국회에서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 시간이 걸리겠죠? 네, 헌재 결정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 안보 상황이라든지 병역 의무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헌재가 지난번 2번에서 합헌 결정한 것처럼 여지 헌재로서는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국방부 장관 측의 대리인이시죠.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였고요. 이어서 반대 입장 듣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위헌이라는 청구인 측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예, 양심의 자유 중 핵심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은 결국 양심에 반하는 집행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제 병역의 의무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징병제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 사실 거진 다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징병제였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마 징병제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다 징병제인데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 이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의 의무는 병력을 직접 형성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재해 재난을 예방한다든지 경찰의 업무처럼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서 직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하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폭넓은 대안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그 서경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의무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단순히 모든 의무를 면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역 복무보다 훨씬 긴 기간을 그리고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 어려운 일을 대체로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 봉사를 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님 입장은 예를 들면 지금 21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가요. 군대 가 있는 기간이. 이거를 양심상 못 가겠다 그러면 한 50개월 더 이상 가게 어디 딴 데서 예를 들면 그 봉사를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 뭐 2007년도에 나왔었던 그 국방부가 이제 입법안을 만들었던 거에 따르면 2배였죠. 2배의 기간을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24시간 동안 긴장해서 뭐 간호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떤 환자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어떤 그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의 의무의 범위 안에도 들어가면서 예. 공동체에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군대를 가는 이 젊은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군 입대 비율, 젊은이들 중에서의 군 입대 비율이 9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대체 복무자를 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군 가용 인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좀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요. 6월 30일이죠. 며칠 전이었는데 병무청에서는 군 입대 대기자들이 군에서 필요한 숫자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에 한 6천 명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현역 입영 대기자들을 보충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현대전의 경우에는요. 병력의 수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화된 무기 체계와 정예화된 병력으로 이 현대전을 치러야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력의 수는 좀 줄이면서 소수 정예화시키고 무기는 좀 더 현대화시켜야 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제 병력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 무기를 현대화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군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 3년 후면은 98%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 중에 98%가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6천 명을 보충력으로 돌린다라는 건 지금 현재의 그 기준만으로 보고 얘기를 하지 전체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약 7년 정도 후까지 11만 명의 병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소된 그 군의 숫자 중에서도 간부들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현역 입영을 해야 되는 병으로서 입영해야 되는 대상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드는 게 또 맞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파악하신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숫자들을 좀 보면은 매년 한 600명 정도로 안팎으로 지금 나타나고 매년 있습니다. 600명이요? 예, 다소 뭐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예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고요. 특히 대체 복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을 합숙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복무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일반적이고 단순한 어떤 병역 기피자들이 그것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헌재 결정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재 헌재가 역대 헌재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처벌하고 있고 고금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뭔가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청구인 측의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축구 전북 현대 에두 선수요. 중국의 허베이로 이적하게 됐는데 이게 K리그 스타들이 전부 일본하고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 에두 선수는 올 시즌에 이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적이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왜냐하면은 이 시즌 도중인데 자꾸 이 K리그 스타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이 전북 현대가 K리그를 대표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에듀 선수가 전북 현대를 떠나가지고 이 중국의 2부 리그 팀입니다. 이 허베이가 2부 리그로 간다는 점도 좀 충격적이고요.
이 뭐 지난주에도 중국의 장수 구단이 FC 서울 최용수 감독 영입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시즌 도중에 엄청난 자본을 앞세워가지고 선수와 감독을 빼가는 것이 이 최소한의 좀 이런 이 상도덕이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좀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죠. 돈을 많이 주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 엄청난 물량 공세 때문에 선수들이 팀을 옮기게 되는 건데 에두가 이 전북 현대에서 받았던 연봉이 10억 원 수준이거든요. 예. 이제 허베이가 제안한 연봉은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부 리그인데. 예, 계약 기간이 2년 반이니까 최소한 연봉 100억 원 이상을 보장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전북 현대에 지급해야지 되는 이적료까지 합하면은 이 허베이가 에두를 영입하기 위해서 투자한 액수가 140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많네요. 예. 네? 아, 근데 중국 주가도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주네? 예. 근데요, 이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액수로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도 중국에서 많이 가서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의 선수들도 중국으로 그럼 많이 가고 싶어 하겠네요? 예, 많이 가고 싶어 하고요. 실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이 이 축구 스타들과 이 감독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올 시즌만 보더라도 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팀이 이적료만 176억 원을 주고서 이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인 파울리뉴를 영입했고요. 이 상하이 선화도 이 잉글랜드 첼시의 공격수에 있던 덴바바라는 선수를 데려갔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광저우 황다의 굴라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연봉이 132억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성남 FC의 지난해 선수단 연봉 총액이 6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한 명 연봉 가지고 우리나라 구단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 자, 야구 얘기해보죠. 삼성이 SK 역전승을 거뒀는데 SK 김광현 선수의 민 글러브 태그가 화제인 모양이에요. 예, 삼성이 어제 그 연장 12대 말에 SK의 2대1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빈 글러브 태그가 4회 만에 나왔던 겁니다. 이 삼성 박성민 선수가 이 타구 공을 때렸는데 이 공이 내야에서 높이 떴고요. 이거를 그 SK 포수 이재원 선수가 잡으려 하다가 공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SK 1루수, 3루수, 투수 김광현 선수가 모두 공을 잡으려고 뛰어 들어왔는데 이 순간에 이제 최용우 선수가 홈으로 쇄도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글러브로 태그를 했거든요. 심판이 아웃을 선언했는데 이 방송사의 중계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김광현 선수 글러브에 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공이 어디 있었느냐? 1루수 브라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었고요. 김광현 선수는 공을 잡지 못했는데 태그를 한 거죠. 희한한 일들도 벌어지네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장면이 선수의 어떤 뭐 노련함이나 재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팬들로부터는 이건 눈속임이다. 이 수낮은 어떤 그 재주다라고 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김광현 선수는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죠. 정신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우리나라가 계속 1위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 이상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좀 부진했습니다. 금메달 2개 추가에 그쳤는데 그래도 이 금메달 30개로 2위 중국을 금메달 8개 차로 따돌리고도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이 김구경 선수가 오래간만에 남자 100m에서 10초 16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남자 축구 우루과이 3대 0으로 이기고 4강에 올라갔고요. 야구도 프랑스를 이기고 A조 2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 국가들도 홈 어드밴티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무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조금 올랐어요. 쬐 370원. 이마저도 안 주면 알바가 갑이다.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하십니까? 근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80원이 그 450원 올라서 6,030원 되는 건데요. 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에선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고, 반대로 영세 사업자와 같은 사용자 측에서는 또 다른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간에 접점 찾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450원으로는 최저시급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교연 알바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알바 많이 하세요? 네, 요새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상근하고 있고요.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이런 데서 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지금 6,030원으로 이제 시급이 결정이 됐죠, 그죠? 네네. 이게 이제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원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0원으로 마치 이제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진입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꼼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올해는 연초부터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분위기를 많이 잡아놨고 그것이 국민적인 기대를 굉장히 높여놨는데 이 450원 인상이라는 게 과연 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금액이냐 이런 거고요. 특히나 협상 과정에서 보면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종안에 비해서는 무려 2,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최종안과는 불과 385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결국 이것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또다시 사용자들의 입김만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뭐 지금 이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서는 사실 시급을 더 올려줘도 여유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 알바를 한다라는 게 편의점 알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치킨집 알바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분들 다 영세업자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영세업자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시급을 2,000원을 여기서 더 올려준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땐? 예, 맞습니다. 뭐 그 현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일단 이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인건비의 부담도 물론 크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부담이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나 또 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이제 임차 상인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뭐 이 건물주가 계속 임대료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대한민국 법이 좀 많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내쫓을 수도 있는 이런 권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언제 내쫓길지 몰라서 계속 이제 돈들을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비축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하반기에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가 저희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되어야 내년도 최저임금 또 심의할 때 또다시 중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결국은 서로 발목 잡아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OECD 평균의 2배 수치될 만큼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결국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자리들을 어떻게 늘려나가서 이런 과도한 자영업 경쟁 상태를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도 함께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정부도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이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을 거예요, 정부도.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을 올려줬을 경우에는 그 돈은 전부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제로 정부로서도 굉장히 올려주고 싶기는 올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거기에서도 이제 사실 고민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으로 말이에요. 이 지금 요거 400 아까 제가 얼마 450원이죠. 450원 오른 거 요거로 한다면 하루에 약 한 8시간 노동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3,600원 정도 오른 거죠, 그죠? 한 달에 9만 원 정도. 한 달에 9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알바 하시는 분들의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겠죠? 사실은 뭐 이게 또 물가도 오를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이제 대한민국이 또 학비나 이 집세 이런 게 또 워낙에 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알바 노동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요새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혼자서 생계를 또 꾸려가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내년에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기약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청년 실업 그죠? 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들 이 어려운 문제, 이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 고쳐져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반이 지났어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는데 많이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휴가들 간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경제 안 좋은데 휴가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 동창들 봐도. 예. 자,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오늘은 이 상황별로 딱 맞는 휴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작가 유철상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좀 솔직한 얘기로 뭐 열심히 일했다, 재충전이 필요하신 이거는 사실 누구든 다 해당이 돼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다 일했죠. 네네. 예? 재충전은 항상 필요해요. 어딜 가야 됩니까? 호젓한 곳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그 공주 마곡사는 아담한 고찰인데요. 그 화려하거나 이렇게 큰 규모가 커다란 그런 느낌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른 장마 때문에 또 물이 그리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주 마곡사는 태화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극 모양의 그 계곡이 절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절 구경도 하고 잠깐 이렇게 계곡에 앉아서 탁족도 즐기시고 또 그 실록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나무가 울창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곡사에서 좀 호젓한 휴식을 취하기 좋으실 것 같고 또 그 백년암으로 김구 선생님이 실제로 3년 정도 그 머리를 깎고 스님 생활을 한 곳이 바로 이 마곡사의 부속암자인 백년암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또 백범 선생님의 흔적도 만나보시고 기충전 뭐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아주 좋은 여행지입니다. 마곡사.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랑 마곡사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저 어렸을 적에. 아니 저희 아버지는 이 절에 다니시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마곡사부터 시작해서 안 간 적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요새 템플 스테이 많이 하잖아요. 절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쉬고 싶은 분들 또는 나를 위한 여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템플 스테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바쁘기 때문에 사실 집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학원 가고 또 TV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부부 간의 대화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원하는 분들이 그 템플스테이를 요새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템플스테이는 거기 가면 얘기를 많이 하나요? 네, 아무래도 핸드폰도 왜 이렇게 스님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생활 우리 일상복을 벗고 계량한복처럼 생긴 그 옷을 갈아입고 핸드폰도 다 이렇게 참여 기간 동안에는 놓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오솔길을 걷고 또 절 경내 문화재를 관람하고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 학원 다니라고 얘기 못하죠. 대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노느라고 얘기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 되면 취직 공부하느라고 그 얘기를 못하고 취직을 막상 하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애들이. 네, 맞습니다. 말도 못 붙이게 해요. 아직 젊으신데 뭐 자녀분들이 전혀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제 아직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겪은 사람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 템플스테이 이거 해가지고 진짜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절에다 신청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죠? 각각 절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쉽게 이렇게 유형별로 골라보시려면 그 템플스테이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조계종과 이게 다른 전통 사찰이 운영돼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인터넷 상에서 예약도 가능하시고 또 각 사찰별로 이렇게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 소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또 이렇게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게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 시내에도 절이 많거든요. 네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내에 있는 절이라기보다도 저기 뭐 저 도봉산 있는 쪽에도 절이 많고 이런 데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화계사도 그렇고 도선사도 그렇고 그렇죠. 서울 관내에 있는 곳들. 봉은사까지 하더라고요. 예, 봉은사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절들에 이렇게 또 멀리 못 가시면 하루 정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산사나 반야사, 법주사 이렇게 미영사 같은 곳들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여름 휴가를 경매해서 템플스테이도 경험하시고 또 주변 여행지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실 때는 서울 쪽이 좋지만 지금 여름 휴가를 겸해서 멀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캠핑 가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애들이 어렸을 때 캠핑 가면 좋아하죠. 네네. 예. 그 템플스테이는 이제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 그 캠핑은 좀 애들이 큰 다음에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같이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캠핑장입니다. 그 많은 캠핑장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인데요. 그 해수욕장 바로 앞에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캠핑하다가 밥 먹고 바로 바다로 뛰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송지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호젓하게 좀 캠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캠핑장 특색별로 좀 추천을 드리면 자라섬은 워낙 국제 캠핑대회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어서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밤벌 캠핑장 같은 경우는 가평 명지계곡 인근에 있는데 거기는 그 계곡하고 연못 이런 곳들이 있어서 좀 휴식을 겸한 캠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유명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캠핑장을 추천드려요. 여기는 그 야생화를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연하고 좀 가까워지고 야생화 풀 것도 또 좀 알아보고 또 야생화길 산책도 해보고 해서 이렇게 같이 겸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캠핑장들이 숙박동을 이용할 경우는 예약이 어려워요. 근데 그래요? 텐트를 왜요? 가지고 가면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없는 분들은 좀 예약하기 힘들군요. 통나무집, 통나무집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경우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달 전에 일괄 예약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또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이제 예약이 좀 밀리는데요. 텐트를 가져가시면 좀 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캠핑장 가서 아까 이제 뭐 그 자연과 아이들이 이제 좀 가까워진다. 근데 이 숙제하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험학습. 이 숙제도 하고 이 휴가도 즐기려면 어딜 가야 되죠? 특히 초등학생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방학숙제를 겸해서요. 가까운 곳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주에 있는 곳이에요. 여주 그 신륵사 주변하고 또 도자기 전시관이 있는데 거리도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 두 가지 재밌는 체험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신륵사 앞에서 있는 그 조포나루에서 출발하는 황포 돛배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4.5km 정도 재현된 그 돛배를 타고 가면서 신륵사 주변의 경관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돛배를 타고 나와서 그 도자기 전시관으로 가시면 그 재밌는 또 흙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주는 이제 생활자기하고 그 예술자기가 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 그 밥그릇 이런 만드는 것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 생활자기로 많이 만들었던 곳이어서 이런 곳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흙놀이 공방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밥그릇을 만들어야지 이런 그 느낌으로 이렇게 공방 체험을 해서 그걸 다 만들고 나면 또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코스가 있고요. 가볍게 여행하면서 체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주일 것 같습니다. 예, 여주 그렇죠. 여주 뭐 멀지도 않고. 네네. 예, 진짜 그러시네요. 그러고 뭐 이 해외여행하고 해외여행 이제 점점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네. 해외여행 쪽으로 넘어가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예? 네. 어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홍콩은 독감이 뭐. 네네. 지금 좀 여행주의를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가장 핫한 베트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베트남. 네. 베트남이 우리나라 음식하고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좀 편하게 다닐 수, 음식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요새 베트남 쪽에 나트랑이나 이런 것들이 6성급 호텔. 그래서 그 호텔 안에서 100% 무료, 그냥 워터파크, 음식 이게 다 무료로 제공되는 6성급을 아예 럭셔리에 즐기고 싶다 한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좀 있지만 편한 여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제주도처럼 휴양지 느낌이 있는 그 다낭이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은 워낙 지금 여행 상품이 많은 곳이어서 예약도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아, 다낭이요? 예.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새롭게 뜨는 여행지 한 곳은 미얀마인데요. 주로 이제 좀 가까운 곳을 추천드리는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지금 이렇게 새로 뜨는 여행지기도 하고 또 워낙에 사람들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내호수나 또는 불교성지 바간이나 만달레이 이렇게 코스가 일정히 이렇게 여행 코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 7배 정도 되는 큰 나라이지만 코스를 잡으면 여행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제가 미얀마 얘기하려니까 목이 메이네. 미얀마 가보니까요. 지난 겨울에 갔었는데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네, 70년대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얀마 같은 데 가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좀 나이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나라 오면 무궁무진하게 보일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또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겸사겸사 저는 참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개방한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작년 10월 말에 갔다 왔었는데 딸 4살짜리 딸하고 딱 둘이만 여행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애가 동선이 커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도 잘 타고 탈 거를 애 눈높이에서 즐기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어려서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쉽게 교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저도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택시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용 택시 같은.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맞습니다. 데가 이제 여기고. 그리고 뭐 한국 음식만 찾지 않으면 물가도 싸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요즘 휴가라고 해서 뭐 특별히 또 어디 가는 분보다도 리조트나 호텔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연인끼리나 또 가족끼리 특별한 휴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예 이렇게 일명 럭셔리 호텔 리조트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곳을 이용하실 거면 이제 8월 20일 좀 성수기 이후에 이용하시면 이제 예약도 쉬워지고 가격도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늦은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럭셔리 리조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럭셔리 리조트라고 부르는 곳들이 되게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뭐 좋은 장소. 변산, 뭐 양양, 또 이렇게 경치 좋은데. 증도 이렇게 해서 좀 청정 지역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 또 리조트 안에 뭐 테라피 시설이나 전용 비치나 또는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냥 쉬는 형태로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푹 쉬는 형태로 여행을 원하신다면은 럭셔리 리조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 친구가 한 명이 그렇게 하던데 저는 그거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좀 멀리 가야지 여행 같이.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행 작가 유철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를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맞아볼래? 오빠 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일주일 정말 빨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셔야지 또 금방 갈 다음 주 한 주를 잘 준비하실 수 있겠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